캐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5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어쩌면 100%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차를 원하지 않는다. 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가 마이크에 내뱉은 이 말은 단순한 캠페인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50년 넘게 미국의 가장 충실한 경제 동맹국 중 하나였던 캐나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우정이나 외교,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에 관한 것이었다. 북미 산업 지도를 그의 붓 하나로 다시 그리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그날 아침 깃발이 펄럭이고 조명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트럼프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를 발표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은 격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25%의 세금과 함께하면 그것은 단단한 주먹과 같았다. 약속이 아니라 꽉 쥔 주먹이었다. 하지만 주권의 외침처럼 보였던 그것은 곧 더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년의 상호 의존을 지우려는 시도였다.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전략적이며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필수적인 기계장치에 대한 파괴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부수면 파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다. 상상해보라. 피스톤 하나. 작고 금속적이며 평범한 물건. 이제 이 피스톤이 퀘벡에서 추출된 알루미늄으로 시작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온타리오에서 형성되고 디트로이트에서 엔진에 통합되며 윈저에서 완성되어 오하이오의 쇼룸에 도달하기 전에 국경을 3번 넘는다고. 그것은 산업의 발레다. 국경이 없지만 정밀하다. 깃발이 없지만 효율적이다. 이것이 북미 자동차 산업의 진짜 모습이다. 각국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공유된 기계 장치. 캐나다는 주조와 판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함께 그들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만든다. 하지만 트럼프는 공급망을 보지 않는다. 그는 그래프를 본다. 적자, 헤드라인, 그리고 적들. 이 이진 논리에서 캐나다는 장애물이 되었다. 세금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강철에 대해, 그런 다음 알루미늄에 대해, 그리고 결정적인 타격이 왔다. 캐나다에서 수입된 완성차의 25%.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경을 넘는 생산에 대한 관용은 끝났다. 하지만 이 생산은 단순한 글로벌리스트의 변덕이 아니었다. 디트로이트가 여전히 지도에 존재하는 이유였다. 포드, GM, 스텔란티스와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을 들여 이러한 경로를 구축했다. 그들은 물류 엔지니어링에 수십억을 투자하여 기한 비용 및 위험을 줄였다. 브램튼에서 온 나사가 단순한 나사가 아니다. 그것은 켄터키의 조립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보장하는 부품이다. 이 논리가 깨지면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것을 전략적 재설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공장이 멈추고 트럭이 쌓이고 주문이 사라진 엔지니어들에게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혼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창의적인 혼란이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의 부식적인 혼란이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단순한 손짓으로 경제 동맹을 세부 사항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하면 고통받는 것은 단지 조약에 서명한 정치인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들이다. 로봇을 조정하는 기술자들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는 가족들이다. 캐나다 내륙에서 공장들은 교대 근무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윈저의 스텔란티스 공장은 속도를 늦췄다. 포드는 온타리오에서 전체 라인을 일시 중지했다. GM은 포트 웨인, 인디아나로 생산을 전환했다. 더 저렴해서가 아니라 덜 위험해서였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핵심이다. 위험. 정치가 위협이 되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는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동차 산업이 상호 의존적인 유기체라는 것을 잊었다. 몸의 한 부분을 자르면 그것이 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 수치가 떨어지고 비용이 상승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은 스텔란티스가 지난 분기 동안만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다. 포드는 유사한 수치를 보고했다. 온타리오의 부품 공급업체들은 수십 년 된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미국 구매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려움은 강철보다 더 빨리 퍼진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가장 드러나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은 미시간에서 솟아나지 않았다. 라인들은 오하이오에서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일자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멕시코로 이주했다. 세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불안정이 두렵지 않은 곳으로. 여기서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해서 이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산업을 재건하는 것은 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태계를 한 번에 재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문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맹을 표적으로 삼아 아메리칸 드림을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온타리오 윈저에 있는 조립 라인의 감독이라고 가정하자. 이름은 마르코. 스텔란티스의 엔진 부문에서 14년 동안 일해왔다. 오전 6시 15분 커피가 아직 따뜻한 채로 공장에 들어선다. 하지만 그날 로봇들의 윙윙거리는 소리 대신 고요함이 가득하다. 날카롭고 불안한 고요함. 근무가 취소되었다. 부품도 없다. 사전 통보도 없다. 다음 날짜도 없다. 물류가 멈췄다. 는 게 매니저가 해준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리고 마르코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이걸 9살짜리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 애는 이번 주말에 워터파크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종류의 중단은 미국이 캐나다산 차량의 25%, 강철의 50%의 세금을 부과한 이후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해온 모든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겼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와 미국은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기능해왔다. 부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성은 1965년에 자동차 협정, 아우토 팩트, 그 후에 납타, 그리고 최근에 USMCA로 다져진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경제적 국경을 정치적 참호로 바꾸기로 결심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효율성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물류의 악몽이 되었다. 창고에 멈춰있는 부품들, 세관에서 막혀있는 트럭들, 계약을 다시 써야 하는 공급업체들, 그리고 모든 지연 뒤에는 얼굴이 있다. 가족들, 현실적인 두려움들. 마쿠에서 기업들은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GM은 온타리오에서 생산을 빼고 인디애나로 보내고 있다. 포드는 수년간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결정은 마르코처럼 예측 가능한 생활을 계획하는 데 의존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르코의 아내는 노인 돌보미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생산이 중단되면서 그들은 딸의 치과 보험을 취소해야 했다. 지붕 수리를 미뤘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온 차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GM의 픽업 트럭은 이제 하나의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면 자신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기계 장치들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운전하는 차, 할부로 구입한 가스레인지, 1월에 건물에서 설치한 난방기기, 그 모든 것들은 국경을 넘는 부품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런 국경이 닫히면 가격은 단지 청구서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다.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따르면 미국 가정은 이미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해 평균적으로 연간 $1,300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각 가정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역 전쟁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다. 국경 건너편에서 캐나다 소비자들은 항의나 격렬한 연설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 차를 사지 않기 시작했다. 온타리오와 퀘벡의 자동차 딜러들은 미국 브랜드 차량의 판매가 최대 30%까지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곳에서 포드와 GM의 모델을 대신해 한국과 유럽 차를 판매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고객들이 떠나고 있다. 분노는 없다. 좌절감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서비스가 될지, 가격이 다음 달에 폭등할지, 그 모델이 내년에 여전히 있을지 모르는 차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 행동은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판매가 단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일반 소비자는 지정학적 전략가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 차를 바꾸는 것이 가치 있을까? 이 모델은 유지 보수가 가능할까? 가격이 폭락할까? 2배가 될까? 그리고 여기서 진짜 붕괴가 시작된다. 신뢰. 무역은 제품이나 물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기대에 의해 유지된다. 오늘 구매한 물건을 바탕으로 내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구매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연기한다, 취소한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의 영향은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집에서의 대화에 있다. 학교의 왓츠앱 그룹에 있다. 차량을 관리하는 회계사무소에 있다. 덜 들어오는 자동차를 보는 정비소에 있다. 더 적게 다니는 배달원들에게 있다. 그것은 도미노 효과다. 트럼프는 그의 연설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세금 덕분에 일자리가 돌아오고 공장이 다시 열리고 Made in USA가 다시 빛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반대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용과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에서 생산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후퇴하고 있다. 생산을 줄이고 있다.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다. 그곳은 비용이 더 낮고 정치가 더 예측 가능하다. 강력한 행동이 되어야 할 일이 후퇴의 광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아무도 이를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한 승자가 있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그것은 양쪽 국경을 동시에 흔드는 지진이다. 그리고 수사가 강할수록 일상은 더 약해진다. 최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몇 주 동안 캐나다는 미국이 부과한 세금 폭탄을 침묵 속에서 견뎌왔다. 뜨거운 연설도 없었고 깃발이 펄럭이는 기자회견도 없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약점이 아니다. 계산이다. 그리고 모든 전략적 기다림에는 끝이 있을 때가 있다. 7월 21일. 오타와는 외교의 시계에 이 날짜를 새겼다. 그것은 파국의 지점이다. 마감일이다. 그때까지 미국이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보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기다려야 할까? 왜 즉시 대응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답은 간단하고 놀랍다. 캐나다는 미국이 잊고 있는 것. 그것은 상호 의존적인 시스템에서 성급한 복수는 자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공격의 열기 속에서 복수하면 두 나라의 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한 미룬다면 복종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는 몇몇 국가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즉 계획을 세웠다. 캐나다의 전략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공공계약에서 국내산 강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값싼 강철의 수입에 쿼터를 부과했다. 이것은 은밀하지만 효과적인 방어책이다. 시스템이 붕괴된 현실을 가리키는 억제책이다. 철강 생산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시골 도시인 사울트 스틴마리에서는 시장들이 이미 산업 후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철강 공장을 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전등을 끄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 용광로를 끄면 종종 다시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천 개의 일자리, 수십 년의 전통, 생산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사라진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몇 개의 도시는 세금 한 방에 멸망 직전이다. 캐나다 철강협회 캐서린 갑더니 회장은 분명히 말했다. 전체 산업을 멈출 수 없다. 강철은 기다리지 않는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정지 모드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이 중요한지 궁금하다면 그 답은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이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그 영향은 캐나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거기서 부족한 강철은 여기를 비싸게 만든다. 온타리오에 도달하지 못한 부품은 오하이오에서 조립 라인을 늦춘다. 사울스티, 마리에에서 망가진 공급업체는 미시간에서 계약을 취소한다. 우리는 이중 국가의 몸체가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들, 트럭 운전사들, 소상공인들, 그 다음은 나머지가 온다. 하지만 캐나다가 만약 반격을 결심한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 정치적 배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첫 번째 카드는 미국산 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다. 캐나다는 매년 약 180만 대의 미국 차를 구매한다. 이는 다른 어떤 상업적 파트너보다 많다. 이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디트로이트는 즉시 그리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보라. 만약 캐나다가 후퇴한다면 누가 그 미국산 차를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불편하다. 아무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같은 예측 가능성으로는. 같은 이윤 마진으로는. 그리고 외교와 전문 매체에서 떠도는 아이디어는 긴장감을 더한다. 캐나다가 중국산 차량에 경제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위기 속에서는 실용주의가 이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더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국산 차를 들여오는 것은 북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응답이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캐나다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미국의 강요 때문이다. 그 역설을 볼 수 있는가?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의 정책이 자국의 주요 구매자들을 최대 경쟁국의 품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상처를 남길 전략적 실수이며 서명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업적 상처를 남긴다. 자동차 산업만이 타겟이 아니다. 철강과 알루미늄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캐나다의 철강 수출의 거의 91%는 미국으로 간다. 50%의 세금 덕분에 수출량은 급격히 줄었다. 이미 1,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수치는 분기 말까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이 재조정되고 기업들이 무너지며 지역들이 갱신의 전망 없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공식적인 보복이 시작되기 전이다. 그 보복이 시작되면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최근 몇 달 동안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깨진 시스템의 상징이 되었다. 정치적 약속이 시장의 논리와 충돌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충돌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인터뷰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것은 벨트를 조여야 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 벽으로 직진하고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다. 숫자는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말한다. 4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 수가 거의 23% 급락했다. 마치 기계의 4분의 1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속해야 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다. 딜러들은 무엇을 주문하고 무엇을 취소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냥 멈췄다. 구매의 충동이 기다리는 충동으로 대체된 경제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고객이 기다리면 무엇이 일어날까? 산업은 얼어붙는다. 공장은 지연된다. 목표는 수정된다. 재고는 쌓인다. 마케팅 캠페인은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경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망설임.
왜냐하면 소비자가 망설이면 그는 단순히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 망설임이 증상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생산 예측을 줄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지금 보이는 판매 정점은 사실 강제로 앞당겨진 것이다.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를까봐 두려워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다. 성장은 없다. 낙관적으로 포장된 공황만 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부 미국 가정이 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차를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믿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서 소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할까? 한 사회가 두려움의 논리로 얼마나 오래 운영될 수 있을까? 여기서 갈등은 새로운 무대로 이동한다. 그것은 더 이상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산업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노트북 앞에서 자동차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바꾸거나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새 에어컨을 구입할 계산을 할 때,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더 비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당신은 알았는가?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금이 미국의 각 가정에 매년 약 $1,300의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한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것들만으로? 그것은 한 달에 $100 이상이다. $100가 더 있다면 당신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달라질까? 이것이 바로 세금의 교활함이다. 그것은 세금 청구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격 인상에 숨어 있다. 이자율에 숨어 있다.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대출에 숨어 있다. 보험료가 올라 있다. 배송료가 2배로 늘었다. 부품이 한 달 이상 걸려 도착한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조작당한다고 느낄 때 그는 물러난다. 머리 위에서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는 그저 졸개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경제가 진짜 경제적 위기가 아닌 만들어진 불신 속에서 뒤로 가는 시장을 보고 있다. 누구에 대한 불신인가? 정부에 대한, 산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안정성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 불신은 전염성이 있다. 그것은 친구들 그룹에서 퍼져나간다. 아파트 회의에서 퍼져나간다. 은행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퍼져나간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것은 역동적인 경제를 불확실성의 지뢰밭으로 변하게 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그들은 이 불신의 붕괴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고객을 다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안다. 세금 전쟁으로 인한 평판 손상이 기자회견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일 마음을 바꾼다 해도 그의 정책이 이미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만약 캐나다가 가격뿐만 아니라 원칙을 이유로 미국 브랜드를 영원히 버리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TV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리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꽃놀이가 없다. 그것은 여백에서 움직인다. 나중에 하자고 말하는 고객의 속삭임, 계산서가 맞지 않는 순간, 배송업체가 주문을 취소하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브루탈한 역설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자국의 시장을 지탱했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구호로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안정성, 예측 가능성, 약속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오늘날 그것들은 현재 상황에서 멀게 느껴진다. 템페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끄러운 군중과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트럼프는 그때까지 가장 악명 높은 도발 중 하나를 던졌다. 솔직히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진이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51번째 주는 전 세계적인 트렌딩 토픽이 되었다. 캐나다 신문에서는 외교적 충격과 상징적 병합이라는 히스테리컬한 헤드라인이 번갈아 등장했다.
워싱턴에서는 외교관들이 당혹감에 입을 다물었다. 캐나다에서는 분석가들이 그것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백악관에서 나온 그 어떤 다른 행동보다 더 깊고 공격적이며 오만한 것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우리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가 주권을 포기하고 자국의 영토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도 세금 전쟁 중에, 그것도 양자 협상을 취소한 후에, 그것도 새로운 제재에 위협해서. 이제 생각해보라. 한 사람의 수사가 두 국가의 운명에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오타와의 의회 회의실에서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캐나다 정부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 마크 카니의 답변은 차가웠다. 직접적인 반응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하나의 최후 통첩. 7월 21일까지 무역협정이 없다면 보복 세금이 시행될 것이다. 그동안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배팅을 강화했다. 그의 연설은 세금과 캐나다 디지털 세금에 대한 비난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다.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 부과되는 3%의 세금이 트리도 정부에서 승인되었지만 202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트럼프는 이 조치를 제도적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사실 이 세금은 수년 동안 논의되었고 캐나다 의회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70억 달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단지 알루미늄, 강철, 자동차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였다. 그것은 세금, 디지털 자율성, 정치적 주권이 걸린 문제였다. 트럼프는 DST,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미국 기업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보았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그는 이웃이 아니라 적과 싸우듯 반응했다. 하지만 이 공식에 더 이상 어색한 점이 있다. 바로 타이밍이다. 트럼프가 캐나다와의 관계를 불태우고 있을 때 그의 정부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Big Beautiful Bill이라 불리는 미국 인프라 확장을 위한 계획이 상원에서 막혔다. 90일 동안 90개의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는 점점 더 달성 불가능해 보였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한때 충실한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적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것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진짜로 캐나다가 조용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답은 연설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캐나다 재무부 내의 소식통은 언론에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세금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 조건은 트럼프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열려있는 가능성이다. 틈새이다. 그러나 이것은 백악관을 더 자극시켰다. 트럼프에게 그것은 선의의 제스처가 아니라 약점이었다. 그리고 그의 논리에서 약점은 처벌되어야 하며 보상받지 않는다. 그 순간 게임은 더 이상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변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이 놓쳤던 세부 사항이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농업 관리 시스템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프타 시대부터 그는 캐나다가 우유, 달걀, 닭고기 산업을 보조금과 할당량으로 보호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USMCA를 체결한 후에도 그는 이미 받아들인 것에 대해 다시 공격했다. 결국 무대만 있으면 일관성이 무엇이 중요한가? 트럼프는 매 연설에서 캐나다의 불공정한 이점을 나열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국경 반대편에서 분노는 전략으로 변했다. 그리고 첫 번째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중국산 자동차. 캐나다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중단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한다면 캐나다가 파트너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그것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제 생각해보라. 매년 2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캐나다 시장이 중국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우리는 역사적인 무역 전환을 다루고 있다. 부분적인 변화라도 그것은 국제 자동차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우위를 흔들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나라가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캐나다는 12번째 주라는 말은 단지 무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이제 더 이상 위기 중인 파트너가 아니라 불안정한 이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최근 몇 주 동안 마크 카니 총리의 팀은 선언되지 않은 전쟁 모드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회의는 매일 열린다. 장관들, 대사들, 산업 지도자들, 그리고 상업 전략가들이 모여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모든 것을 항목별로 재검토한다. 각 연결 고리가 평가되고 각 의존성이 매핑되며 각 틈새가 기록된다. 더 이상 협상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한 나라가 친절하고 협력적이며 실용적인 캐나다가 예측 불가능한 이웃에 의해 몰리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 수십 년 동안 캐나다는 균형,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바로 이 프로필이 캐나다를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 중 하나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프로필이 약점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뭔가 달라진다. 톤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전략이 달라진다. 카니는 트럼프와의 싸움에서 물리적인 양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또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소음, 반응, 그리고 헤드라인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파괴하는 것은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의 부재이다. 감정적 게임을 거부하고 상대방의 맹점을 겨냥하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 맹점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부 압박. 트럼프가 캐나다와 싸우는 동안 그의 지지 기반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 상원은 빅 뷰티풀 빌리라고 불리는 경제 재건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의 재정적 보수파들은 백지 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들의 주장, 우리는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을 자극하면서 적자만 키울 수 없다. 바로 그 공화당 내에서 그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압박은 점점 커진다. 트럼프는 90일 동안 90개 협정을 약속했다. 60일이 지났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럽다. 유럽연합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다. 일본은 조건을 거부했다. 한국은 항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고등을 켰다. 성공적인 협정의 유일한 기회는 캐나다와의 거래였고 그는 그것을 한마디로 망쳐버렸다. 더 나쁜 점은 이제 그는 7월 9일까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가 발표한 지출 계획이 투표에 붙여진다. 그리고 예상하라, 캐나다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카니는 손을 놓고 기다린다. 방역하지 않는다. 협정을 취소하지 않는다. 위협하지 않는다. 그는 기다린다. 트럼프가 내부에서 자멸할 때까지. 그동안 그는 대안을 구축한다. 당신은 알았는가? 지난 3주 동안 캐나다 외교관들이 독일, 한국, 인도의 대표들과 만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 미국 공급업체를 대체할 잠재적인 파트너들이다. 모두가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 모두가 캐나다가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믿어라, 이것은 보복적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두렵게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산 치즈나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중요성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가 생산 체계를 재편성하고 유럽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아시아 국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시작하면 그는 단지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심과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대통령에게는 파괴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전선이 있다. 그것은 더 섬세하고 극히 상징적인 것이다. 그것은 간접적인 보복을 사용할 가능성이다. 즉, 트럼프의 핵심 주들인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옥수수, 석탄, 쇠고기와 같은 제품들, 의도적으로 선택된 목표들이며 그것은 전술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다. 당신은 이 상황이 재선 싸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는가? 트럼프는 왜 아이오와의 농부가 캐나다로의 곡물 수출 계약을 잃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왜 텍사스의 산업장비 회사가 화물선 하나를 차단당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왜 엘라베마의 육류 가공장이 근무 교대를 줄여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아무런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 그 사이 미국 언론은 대통령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그리고 더 애틀랜틱과 같은 편집자들은 미국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예측 불가능성의 패턴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적인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고하고 있다. 세금 정책은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고립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보인다. 오지 않는 협정들에서, 약해지는 동맹들에서, G7 회의에서, 트럼프가 주변에 놓여 있는 모습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서, 기후,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부재한 모습에서 마치 세계가 재편성되고 있고 미국은 거울을 보며 다른 나라들이 멀어져가는 동안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캐나다가 빛을 발하고 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시작된 것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외교 정책에서 신뢰가 도구로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윈저의 스텔란티스에서 일하는 마르코를 기억하시나요? 캐나다의 보복 조치가 있은 다음 주 그의 공장은 유럽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캐나다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한국에서 원자재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과 인도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마르코의 근무 시간은 복원되었고 예전에는 놀이공원 때문에 울던 그의 딸은 이제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은유입니다. 기다리기를 멈추고 자신만의 규칙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 답은 바로 우리의 반영 속에 있습니다. 한쪽은 손을 내밀었고 다른 한쪽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쪽은 대화를 원했고 다른 한쪽은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협력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캐나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절함은 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인내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권은 편의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우리는 단순히 세금이나 외교 무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용기, 그리고 저항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석을 위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위기에서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캐나다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